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어떤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 지나치게 에너지가 될 때가 있다. 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오해받을까봐,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만 사귀게 된다. 그런 이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발부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정문정 지음, 가나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2장,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3장,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법. 4장,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5장,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은 계속된다. 멈추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습관처럼 곱씹던 밤이 있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도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말들은 털리지 않고 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대학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영화관,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에겐 긴장된 일터가 손님들에겐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힐링의 장소였다. 친절과 웃음을 끝없이 요구받는 것이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근할 때면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작게 접어서 집에 두고 나서곤 했는데 너무 자주 숨겨두다 보니 정작 필요한 때조차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은 도처에 있었다. 대학 때 사귀던 연상의 남자친구는 넌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문제야 라고 말했다. 강의 중 여자들은 이기적이라 기업이 싫어한다라고 한 교수도 있었다. 덩치 큰 여자 후배가 치마를 입고 온 날 남자 선배가 낄낄대며 말했다. 야, 너 용기 있다. 이처럼 편견에 찌든 말, 고압적인 말, 폭력적인 말들은 나를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그 중엔 악의 없는 농담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인받은 행동을 반복했다. 또한 나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패배감을 쌓아갔고 그렇게 모인 좌절감은 나보다 약자를 만났을 때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갑질의 낙수 효과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건 한 기업에서도 증명했다.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고객에게 2차례 경고한 후 그치지 않으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라. 2012년 현대카드가 전화 상담 직원에게 내린 지침이다. 2016년부터는 폭언과 성희롱 외에 인격 모독이나 위협성 발언을 하는 고객의 전화도 끊을 수 있게 했다. 이 엔딩 폴리시를 실행한 결과 상담원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지침은 폭언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상담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만 해도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벼옷을 벗는 걸 잊는 것이다. 회사에서 대표인 사람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조차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자신이 옳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무례함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풍선처럼 부푼 무례함으로 높이 떠오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 있게 됐다. 갑질, 개저씨 같은 한국어가 수출되는 세상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이 표현을 설명하며 갑질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갑질의 대물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서로의 갑질을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쓸모없으면 어때? 대학 새내기 때 소위 운동권 선배들은 툭하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라거나 요즘에 내 화두는 무엇이니? 라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했더라도 별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어차피 질문자의 의도는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답풀이를 해주는 데 있었으니 말이다. 어쨌거나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돼서 앞으로는 더 생각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을 먹고는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질문이 불쾌해졌다. 대학생 전문 미디어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많이 만난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는 왜 살아야 할까요? 굳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묻는다. 취업 준비기에 들어가면 질문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 주변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이런 심정을 털어놓으며 취업과 소시오패스가 결합한 말 취시오패스가 됐다고 자주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건 사람들이 자꾸만 쓸모를 물어보는데 지쳐서일 것이다. 이력서를 수십 장씩 쓰다 보면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질문에 대답을 지어내면서 어느 순간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별다른 것도 없던 경험을 굉장한 계기나 되었던 것처럼 포장하다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곤 한다. 어떤 존재가 존재의 필요를 자꾸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질문자가 이미 무가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 문화부 장관 유인촌이 한예종 학생들에게 서사 창작과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하는지 1분 안에 설명하시오라고 할 때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존재들은 검증받으면 살아야 남겠지만 그럴 확률이 별로 없는 전형적인 을들이다. 이제 나는 그처럼 질문자의 의도가 명확한 물음에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겐 명함이 필요치 않듯 독보적인 상위 수준의 존재일수록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높은 차원의 존재일수록 심지어 별 쓸모도 없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 특유의 무용함이 취미로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인다고 말하곤 한다. 누군가에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이에겐 바로 그 점 때문에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예술대학에 취업률 지표를 넣어서 부실대 판정을 내리는 교과부에 예술대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건 예술인데요? 같은 맥락이다. 왜 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생각해보면 나의 쓸모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온 것 같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하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 어릴 때는 여자지만 남자보다 못할 게 없다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다. 중고교 시절에 책을 읽고 있으면 선생님은 그럴 시간에 문제집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혼냈다. 대학교 때 사회학과에 다니면서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주야장천 들었다. 이제는 패기 있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 쓸모없으면 어때? 라고 대답할 준비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는 묻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4대 독자인 내 남동생을 낳고 건강히만 자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는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사회는 무책임하게도 개인에게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떠넘기고 개인은 새파래진 얼굴로 우물쭈물 답을 찾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반대로 생각하면 별 쓸모가 없는데도 살아있으니 더 대단한 일 아닌가? 그러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어. 혹시 주변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피해야 하나요? 아니면 잘 타일러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범죄 심리 전문 분석가로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이 한 시민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표 의원은 단호하게 덧붙였다. 여러분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빨리 뛰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오래 관찰하고 조사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니 함부로 믿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예지만 주변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들어왔다. 그런 질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는 예초에 노력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던 사람이 주변의 도움으로 확 바뀐다는 설정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집중력이 없거나 욕을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전문가의 방문으로 환경이 개선되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곤 한다. 고민 상담의 주인공이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라고 이야기해 박수를 받고 주변인의 긍정적 인터뷰로 마무리되는 예능 프로그램도 꾸준히 방송된다. 성형과 다이어트를 통해 변신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결과로 주인공 남편의 가정폭력이 없어졌다는 에피소드를 보고 너무 극적인 전환이라 황당했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변신은 편집되어 조작된 극적인 쇼일 뿐이다. 텔레비전이나 책, 강연 등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또 실제 변신을 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고졸신화나 고시 합격 수기처럼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기에 다룰 가치가 있는 뉴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런 스토리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계몽 내러티브는 많은 사람에게 스며들어 갔다. 나는 이 평강공주식 이야기가 평범한 대부분의 인간을 괴롭히고 심지어 인간관계나 조직 문화를 망치기까지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강요나 계몽 같은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달라지기로 마음먹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해야만 바뀐다. 대단한 정신력이나 의지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잠깐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그것이 금연이나 다이어트 수준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이나 우울증, 인격 장애처럼 핵심 인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애정과 노력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은 아름답고 때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진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개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상은 법과 복지 같은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면서 진보해 왔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뚜렷하게 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적당한 체념이 필요하다. 상황이 원하는 대로 바뀌었을 때의 황금빛 미래만 보려고 하면 현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기도문이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도 놓치게 된다. 전문가의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시간은 가치 있는 데에만 쓰이기에도 부족하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척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는 제임스 랑게 이론을 현대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에이미 커티 교수다. 그는 자신의 저서 프레젠스에서 마음이 몸을 바꾸듯 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연구한 대표적인 불안 증상 중 하나로 가면 현상이 있다. 자신의 진짜 능력은 보잘것없다고 믿으며 이 사실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이자 하버드대 졸업생인 내털리 포트먼은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1999년에 신입생으로 이 학교에 발을 디뎠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때 저는 뭔가 착오가 있어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은데 이 대단한 곳에 있다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제가 멍청한 여배우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면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에겐 실제로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지만 하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여기는 것이다. 에이미 교수는 이처럼 가면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높은 성취를 한 이들일수록 그리고 남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수록 자신의 형편없음이 들통나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말한다. 에이미 교수는 이 경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면 자세부터 바꿔보라고 조언한다. 프레젠스를 보통 존재감으로 해석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느낌, 가치와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종된 심리 상태라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남들이 보기에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남들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어느 순간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다. 자세와 몸짓, 표정과 신체 습관이 마음가짐을 결정한다는 저자의 관점은 실험을 통해 뒷받침된다.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팔다리를 멀리 뻗는 확장적인 자세를 취한 피실험자들은 움츠리거나 오그라든 무기력한 자세의 집단과 호르몬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집단은 결단력과 관련 있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9%까지 높아진 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수치는 25% 떨어졌다는 것이다. 신체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감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우선 아주 작게 말하던 목소리를 한 톤 키우고 자세를 똑바로 해보자. 자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듯한 자세는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주어 성격을 바꾸기도 한다. 자존감이 없어 고민이라면 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신체 언어부터 점검해 보자. 에이미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네털리와 마찬가지로 자신 또한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자 곧 그런 생각에 자신도 익숙해졌다고 말한다. 나도 그런 경험을 종종 했다. 스스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주는 것이다.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자존감 도둑 떠나보내기. 학년이 올라가 반이 바뀔 때마다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에 부담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곤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단짝 친구와 친구들 무리에 계속 소속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어릴 때 나는 친구가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슬픔도 대부분이 그들에게서 왔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한 번씩 왕따를 시키곤 해 무리해서 내쳐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평생 친구라는 말에 너무 오래 매여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사가 달라져서 만나면 예전 이야기밖에 할 게 없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한다. 돌아올 때는 씁쓸하면서도 집에 와서 카톡방에 이런 말을 쓰곤 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보자. 연애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섭섭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기적인 거겠지 같은 생각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게 빨대를 꽂는 것처럼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자존감 도둑들이다. 사람은 사랑과 함께 있어 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로도 나는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좋고 저금이 바닥나도 좋다는 기분이 들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 바다의 뚜껑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뒤집어 보았다. 사람은 사랑과 함께 있어 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좋은 관계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커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용기가 나지만 나쁜 관계에서는 쪼그라들고 소심해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이들과 꾸역꾸역 만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 사람과 헤어져. 당장은 어렵다면 일단 거리를 두어.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욱 자존감이 낮아져 나중에는 헤어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았다. 특히 부모, 친구, 연인, 직장 상사 순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자신을 휘두르려는 사람이 바뀌어 간다. 삶의 어느 한때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본 경험이 없으면 성장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휘둘리게 된다. 만날수록 해하게 되는 자존감 도둑들이다. 첫 번째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 간, 특히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딸에게 남편 욕을 하고 남편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면서 딸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을 많이 보았다. 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면 지 애비랑 똑같다, 이기적이다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감정 바지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왔다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성인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를 볼모로 한 정서적 협박에 시달려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항상 하소연만 하거나 내 이야기를 꺼내도 금세 자기 얘기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사람이라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런 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다. 자신의 불행에만 함몰되어 당신을 존중할 여력이 없다. 두 번째로 걸핏하면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오래 관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관계란 애초에 누군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당연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좋지 않을 때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에는 그러니 내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뒷말이 생략되어 있다. 관계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은 권력관계에서 자신이 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세 번째로 난 뒤끝은 없잖아, 내가 좀 사차원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 아무렇지 않게 남을 지적하고 비난한다. 이것이 솔직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식적이라서 그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람 관계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심하게 비판적인 이중성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남은 자주 비난하면서 자신이 받는 비난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한다. 그런 일을 옆에 두면 자꾸만 지적당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억울함만 쌓이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 중 하나는 싫은 사람을 덜 봐도 된다는 것과 친구에 덜 연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나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관찰해 보니 행복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깊이 있는 관계는 함께한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인간관계에서 무리하지 않는다.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당분간 만나지 않고 뾰족한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여러 번 경고하다 정도가 심해지면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최대한 옆에 두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곤 했다. 나 또한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노력하게 된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다음 사람에게 옮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보석함에 보석들을 골라 담듯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난 언제나 주변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해. 옆에 있으면 울게 되는 사람 말고 웃게 되는 사람을 만나.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